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는 앞으로 열흘 후인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 또 언제 내려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재판관 구성 문제 등 심판 절차를 둘러싼 여러 법적 논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과 함께 자세히 짚어봅니다. 김선택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헌법재판소 재판관 상황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원래 9인 체제잖아요. 근데 임기 마친 재판관 추천이 이제 늦어지면서 현재 6명입니다. 예. 이렇게 된 경위를 조금 소개를 해 주세요. 처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우리 헌법재판소 법 6조 3항에 보면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네. 임기 만료일까지 후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기 만료가 언제 될지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건데 우리 국회가 참으로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종석 소장을 비롯한 세 분이 한꺼번에 임기가 만료됐는데 네. 그 미리 좀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기다리다가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까딱 잘못했으면 우리 헌재법 23조 1항에 심리정족수가 7명이기 때문에 네. 헌재가 기능이 마비될 뻔했어요. 다행히 그 이준숙 방통위원장 탄핵 사건이 생겼고 거기서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6명이 되면 자기가 직무정지 상태로 언제까지 갈지 모르니까 헌재법 23조 1항 심리정족수 규정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거고 그러니까 헌재는 세 분이 나가기 전에 9명일 때 네. 그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서 그 해당 조항 효력을 정지시켜 버렸어요. 네, 네. 다행히 현재 6명으로도 일단 심리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돼 있는 겁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자, 일단 경위 설명해 주셨고요. 그 약간 이준숙 방통위원장 가처분 신청 관련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 다시 좀 더 자세히 여쭤볼게요. 자, 왜 이렇게 임명하여야 한다라고 아까 돼 있다 그러셨잖아요. 예. 그런데 임명을 안 합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보기에는 좀 정략적인 계산들을 아주 얕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각 정당이. 그러다가 지금은 임명하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다. 임명 안 하는 게 유리하다. 이러다가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자,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이제 주장했습니다. 거리가 아니라 직무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는 국민의힘의 논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헌법재판소는 좀 특수한 재판소입니다. 네. 일반 사법재판소가 아니고 그래서 이 특수한 재판소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는 건 나라마다 달라요. 독일 같으면 헌법재판소가 2개의 부로 되어 있고 각부 8명씩입니다. 네. 그 16명은 전부 독일 국회에서 선출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한 이유는 민주적 정당성을 높여주자 이런 뜻이었던 것이고 우리 한국은 그렇게 안 하고 네. 삼권분립이 있으니까 그리고 헌재에서 다루는 건 정치적 사건이 많으니까 좀 이 그 균형을 좀 잡아주자. 네.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게 해주자 해서 입법부에 3명, 행정부 3명, 사법부 3명으로 구성하도록 한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3명 선출하고 대통령이 3명 임명하고 또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해서 임명은 국가원 수사격으로 형식적으로 임명 절차를 밟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국회 선출목 3명이 비어 있는 겁니다. 결론인 것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해서 지금 대통령이 권한대행이죠. 권한대행에게 보내면 그냥 임명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권한대행이 아니라도 마찬가지예요. 네. 현재 그 현직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3명 헌재를 구성하는 3분의 1은 국회 몫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선출해 오면 그냥 임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 임명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 오늘 그 권성동 의원 말씀은 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연작전 펴지 마라. 임명 절차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자, 그렇다면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국회가 추천했다고 하지만 선출한 선출입니다. 거고, 예, 선출을 했고, 예. 여기는 그냥 하나의 그냥 이렇게 통과하는 절차 정도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를 마치 대통령이 무슨 장관 임명하듯이 예, 예. 그런 거하고는 본질적으로 다른 거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서 뭐
임명한다 안 한다 할 계제가 아니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네요. 실질적인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제 국회에서 3명을 선출해도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그 대통령이 이거 실질적으로 심사한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임명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면. 네. 그러니까 임명을 거부한다는 건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적합한지 여부를 대통령이 심사하겠다는 얘기인데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입법, 행정, 사법 3부에 나눠준 겁니다. 3분의 1씩. 근데 갑자기 대통령이 끼어들어서 국회 선출 몫이나 대법원장 지명 몫에 대해서 이 사람은 적절하지 않다. 나는 임명을 거부하겠다. 이래버리면 우리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우리 헌법의 정신에 정면 충돌하는 겁니다. 맞지 않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실제로 오늘 저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해왔냐면 이게 뭐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지 밝혔는지 어때 이렇게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자,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할 수 있을지 놓고 자, 헌재는 요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뭐 예. 이게 맞다 틀리다로 아주 명시적으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선에 헌법재판관 임명한 사례가 있다. 그때 양승태 대법원장 몫이었던 예, 걸로 맞습니다. 제가 예, 기억을 하는데 대법원장 몫으로 오니까 예. 이거는 당연히 약간 그 통과하는 행정 절차로서 임명했다는 뭐 그렇습니다. 그런 예, 그런 뜻 취지죠. 같고요. 예. 예, 그런 뜻 같고 이제 뭐 물론 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완전히 거리가 된 다음이냐 단순 직무 정지냐 이거 갖고 차이가 있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맞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그건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헌법 71조에 보면 네. 대통령이 고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대행을 둔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고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까지가 한 묶음이고요.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리하고 사고를 직무 대행과 관련해서는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 네네. 헌법 자체가 마찬가지입니다.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은 고리되었거나 사고의 경우나 마찬가지인 거기 때문에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입니다. 그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네. 예. 자,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23조는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재판관 7명 출석으로 사건 심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서 이 조항을 일단 중단시키고 6인이 심리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근데 6인인데 사실은 예. 그러니까 효력 정지가 됐지 않습니까? 예, 조항이. 예. 그러니까 저 7인 이상이어야 된다는 건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 현재 그렇죠. 상태로는. 예, 예. 그런데 이것도 9명의 합의제 기관이기 때문에 그래도 제적과 반수는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5명은 돼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걸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내년 4월 18일에 지금 문영배 이미선 두 재판관 임기가 종료됩니다. 네. 그럼 4인이 돼요. 그렇게 4인이 되면 아예 할 수가 없어요. 이제 5명도 안 되기 때문에 네. 7인 이상은 아무리 효력 정지됐다 하더라도 그래도 9명이 그 전원인데 그 4명 갖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럼 그렇게 되면 헌재가 아예 기능이 마비돼 버리는 겁니다. 네, 네. 자, 네. 그렇게 되는 경우는 이제 아주 가장 극단적인 경우고요. 그렇습니다. 자, 네. 그 경우까지 가기 전에 일단 현재 만약에 3명을 이제 뽑으면 가장 완전체가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지금 6인이 있잖아요.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6인이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 경우에는 6인 심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도 이거 6인 체제가 그대로 가능합니다. 가능하다고 예. 이제 보시는 거고요. 예. 심리 가능하고 최종 판단도 6인으로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죠. 가능한데 왜 그러냐면 예. 6명이면 가결할 수 있거든요. 네. 우리 헌법에 111조랑 3호가 규정이 있습니다. 명시돼 있어요. 네. 탄핵 결정에는 6인 이상이 찬성을 요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6인이 만장일치만 되면 탄핵 인용해서 파면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취지에는 안 맞아요. 왜냐하면 왜 9명에서 6명 이상이냐? 그건 3분의 2면 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근데 6명은 전부 다 해야 되는 얘기가 되니까 만약에 원래 한 명이 반대하면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9명 중에 3명이 반대해도 탄핵 인용이 된다는 얘기인데 원래 취지는 근데 6명만 남아 있으면 만장일치가 돼야 되니까 훨씬 더 어려워지는 거죠. 야, 그렇죠. 결정이 굉장히 가중되는 겁니다. 일단은 9명을 맞춰서 하는 것이 그 결정의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훨씬 더 낫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제 다시 또 다른 각도에서 이걸 정리해 보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6명으로 유지되다가 3명을 못 뽑고 있다가 만약에 그 헌재 판단이 4월 18일 이후로 더 늦어지면 그건 이제 4명이 돼 버리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고요. 현재가 아무 일도 못 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만약에 지금 3명을 임명을 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9명이 됐습니다. 예, 예. 그러다가
4월 18일 2명 임기 종료돼서 7명이 됐어요. 예. 그거는 이제 문제 없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아마 7명 체제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로 보면 왜냐하면 대통령 몫의 임명 몫이거든요.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근데 네. 또 논란이 될 겁니다. 과연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몫인데 예. 그걸 임명해도 되느냐 권한대행이 이런 논란이 또 벌어질 거예요. 아, 그래요. 그게 가능하면 4월 18일 이전에 끝을 내는 것이 정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9명으로 있을 때 해야지 그걸 왜 거기까지 끌고 가서 7명으로 뭐 그렇게 하고 2명 임명을 못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곤란하거든요. 또 7명이면.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8명이 했습니다. 8대 0으로. 네네. 그때도 말이 많았습니다. 이 정당성이 좀 너무 약하다. 네. 그러니까 가능한 한 9명일 때 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법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말씀 그렇습니다. 같아요. 예, 예. 예. 자,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한 게 뭐 일반적인 질문입니다. 우리 일반 재판은 보통 3심제잖아요. 예, 예.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예. 헌법재판은 단 한 번 결정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예, 판단을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그건 뭐 당연한 것이 네, 원래 우리 국민에게 우리 헌법상 3심제가 보장돼 있어요. 네네, 3-3번 한번 판단을 받아봐라 이런 취지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하는 거고 헌법재판소는 추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특별 사법이에요. 아주 그러니까 그 보통의 사법이 아니고 특별히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권리 구제는 3번으로 족한 겁니다. 네. 그런데 헌법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별도로 한번 받아보자. 그런 이래서 거군요. 만든 게 헌법재판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겁니다. 왜 이거 3번 안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건 아니고 오히려 4번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예, 헌법재판소는 제4심이 되면 안 됩니다. 초상고심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가능한 한 헌법적 문제에 집중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단심 한 번 하는 그렇죠. 거고 예. 일단 뭐 관련되는 어떤 사건은 이미 1, 2, 3심이 나와 있는 거고 그걸 그렇습니다. 참고하겠죠. 그러니까 거의 그렇죠. 1, 2, 3심에서 이미 권리 구제는 충분히 밟은 겁니다. 네네. 이건 헌법적인 것만 딱 보는 거죠. 예. 네. 자, 헌법재판소는 오늘 27일 첫 변론 준비 기일을 잡았습니다. 변론 준비 기일은 원고와 피고 양측이 증거, 쟁점 이제 정리한 예비 절차로 알려져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이번 탄핵 심판에서는 어떤 증거, 어떤 쟁점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걸로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이번 사건은요. 이걸 네. 이제 탄핵 사건하고 형사 사건은 전혀 별개예요. 이 탄핵은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네. 이 탄핵 사건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면 헌법 수호 또는 이제 무너진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그 일종의 피날 프로세스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날 프로세스라는 게 처벌하는 거 아닙니까? 네. 형사 처벌 과정이 아니고 이게 레미디얼 프로세스라고 그래요. 네. 회복하는 거. 치료하는. 치료하는 그런 소송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탄핵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탄핵 대상자가 그 사람이 그 지위에 적합하냐 안 하냐. 네. 그 사람의 그동안의 행동을 보니까 도저히 그 자리에 둘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따지는 거고요. 그 사람이 범한 어떤 범죄가 있으면 그건 별도로 따로 이제 그 형사법정에 가서 다퉈서 결론을 낼 문제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우리 이 탄핵 사건만은 주요 쟁점이 뭐냐면 비상계엄 선포의 그 위법성 문제하고 그 위법의 중대성 문제가 핵심 쟁점이고요. 또 그 실행 행위로서 이제 군인들을 동원한 거, 이 부분에 관한 사실 확인 정도만 하면 일단 탄핵 요건 충족 여부는 검토될 수 있고요. 네. 그 밖에 뭐 내란죄, 군사반란죄,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등 뭐 많은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일단 탄핵이 혹시 인용이 되면 그 후에 그 형사법정에 가서 다투면 되는 겁니다. 네. 자, 교수님 그러면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하고 비교할 때 그때는 오히려 더 복잡하고 이렇게 쟁점도 그렇습니다. 많았고 예. 그랬는데 지금은 비교적 단순하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얘기 많은데 실제로 그렇게 보십니까? 아주 단순하고 명확하죠 사건이. 왜냐하면 이게 그 박근혜 대통령 때 사건은 좀 부패 스캔들 비슷한 거였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인 그 사실을 헌재는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 결국 수사기관의 기록을 가져다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네, 네. 그러니까 그걸 알 수가 없는 상태였는데 이번 거는 헌법 사건이죠. 이번 국사범 사건입니다. 이번 그 비상계엄 선포 행위와 그 군인들을 동원해서 실행에 옮긴 행위는 국가를 공격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국가의 자민주적 기본 질서를 공격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우리 헌법재판은 꼭 해야 될 사안인 것이고요.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이 사실관계가 뭔가. 그리고 이게 지금 증거조사니 뭐 증인신문이니 자료 뭐 이런 검토 이런 게 길게 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뭐 이
윤 대통령 본인이 숱한 여러 차례 담화를 통해서 자기가 뭘 기도했고 뭘 하려고 했고 뭘 지시했는지를 다 밝혔어요 스스로. 그리고 또 우리가 미디어에서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그동안 수많은 관련 당사를 불러가지고 수사기관에서 많이 밝혀냈고 네. 국회에서 각종 신문을 통해서 이미 기록이 많이 생산됐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이 심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도 생각보다 빠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나요? 좀 빨리 진행되겠죠. 아무래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굉장히 빨리 진행했습니다. 네. 그때 변론 준비기는 3번 정도밖에 안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 변론은 2달 동안 17번 했습니다. 그때 네네. 매일같이 했어요. 매일 하기도 하고 이틀만 하기도 사흘만 하고 이런 식으로 이번에도 아마 다른 심리를 다 일단 뒤로 미루고 네. 대통령 요 탄핵 사건 심리를 제일 우선으로 할 겁니다. 네. 예. 자, 실제로 헌법재판소 이진 공보관은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록 조기에 확보해서 예. 최우선적으로 심리하겠다. 뭐 당연한 얘기인데 가장 그렇습니다. 중요한 예, 예. 사건이니까 헌재 차원에서 빨리 할 수 있는 거 이게 무슨 신속 재판 방안이 좀 있습니까? 이제 헌재 재판은 이제 다른 재판에 따라서 이 탄핵 심판은 구두 변론을 꼭 해야 되니까 네. 변론 길을 열어서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변론 준비기를 한 2-3번 할 텐데 예. 이때 쟁점을 잘 정리해야 됩니다. 깨끗하게 정리를 잘해서 뭘 밝혀야 될지를 해놓는 게 제일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는 이제 변론 기일 사이의 간격을 짧게 해가지고 자주 모이는 거죠. 자주 그럼 다른 사건은 뒤로 밀리겠지만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증거 조사에 시간이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건 이미 진행된 국회 네. 증인 신문 기록이나 수사기관의 수사 기록물을 지금 받아가지고 하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피소추자 본인이라든지 그 변호인단에서 재판 지연 전략을 쓸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증인을 많이 그렇습니다. 신청한다든지 전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증인을 채택을 막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러면 시간은 좀 걸리는 거 아닌가요? 잘라야죠. 다 받아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뭐 기일 변경 해달라고 하거나 뭐 심한 경우에 뭐 재판관 기피 신청을 하거나 뭐 온갖 아마 재판 지연을 하기 위한 방책을 쓸 거로 저는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러나 뭐 그 보통 형사 사건에서 이런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네. 헌재 재판관들이 익숙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기 휩쓸리지는 않을 거고요. 그러려면 결국 이제 재판 진행을 맡은 헌재 소장, 권한 대행도 헌재 소장도 현재는 네네. 헌재 소장 문형배. 대행이 예. 이 재판장이 역할을 잘해야 네. 무난하게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오늘 기자회견을 좀 길게 했는데 공개 변론이 열리면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법정에 나와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예. 이게 윤 대통령 측에 도움이 될까요? 어떻게 보죠? 저는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 그 보통 그 피의자나 피고인이 형사법정에 와서 자기가 스스로 변론하는 경우는 아주 전문가이고 아주 이 심리적으로 아주 안정되지 않으면 곤란합니다. 본인이 좀 흥분돼 있기도 하고 객관성을 좀 잃을 그렇습니다. 자기가 가능성도 불리한지 있나요? 불리하지 않은지 판단을 잘 못해요. 근데 이번에 그 윤 대통령의 담화문들을 보면 참 걱정되는 게 본인이 불리한 진술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담화문 안에서도. 그리고 이분이 아직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심판정에 오면 본인이 법률가로서 그 자기 실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네. 그냥 단순히 피소추인으로서의 그런 상태에서 그 발언을 할 우려가 있어서 제가 보면 오히려 변호인단에서 법률가보다는 정치인으로서의 발언. 정치인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네, 이분이 네. 뭐 정치를 몇 년 했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해를 못할 거예요. 되게 이제 이렇습니다. 네. 되게 판사나 검사하던 분들은 자기들이 심판자만 해봤기 때문에 네. 심판을 당하는 위치에 가면 굉장히 불안하고 당황해합니다. 아, 그래 그래요. 법률가로서 이 적절한 대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쪽 변호인단에 있다면 좀 말릴 것 같습니다. 직접 예. 재판정에서 변론하는 거를. 의견 쓰는 것도 그렇고 직접 예. 변론하는 것도 가급적 좀 자제하는 게 본인에게 유리할 겁니다. 자, 청취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교수님께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계엄령 발동으로 국민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는 배상 청구 소송할 수 없는지요? 아 이게 뭐 글쎄요. 지금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 기도하는 행위는 네. 국가가 했다기보다는 그 계엄 선포 자체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아니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 뭐 이 계엄이 성립도 안 했거든요. 성립하기 위한 절차를 하나도 안 밟았고 형식도 하나도 안 지켰습니다. 그 내용도 전혀 계엄 선포 권한 내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훨씬 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거의 반국가적인 행위에 해당되는데
그건 본인에게 그 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소송하는 건 몰라도 국가의 손배를 해서 이게 국가 손배 소송이라고 그러니까 하는 이 거는 문자를 주신 분은 대통령 아니었냐 이거죠. 그러니까 근데 국가 손배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여러 가지 또 요건이 또 있습니다. 거기도 네.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이제 피해를 야기했어야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입증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뭐 비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비난도 할 수 있고. 근데 뭐 그 자체로서는 글쎄 쉽지는 않을 거다. 그 입증하기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크게 세 갈래로 이제 대응을 한다 그래요. 네. 수사에 대한 대응, 탄핵 심판에 대한 대응, 재판에 대한 대응 뭐 이렇게 세 갈래로 한다는데 이거 뭐 당연한 거겠죠. 이거 하면서 그렇습니다. 저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수사부터 하고 이제 형사 이제 기소가 되면 거기가 네. 또 재판을 해야 되고요. 네. 탄핵은 또 별개니까 예.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다 세 개를 나눠서 변호인단을 꾸리겠죠. 그건 이제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하는 걸로 이제 하는 예, 거고요. 예, 예. 자, 교수님 저기 이제 대한민국 헌정사상 이게 세 번째 이뤄지는 현직 그렇습니다. 대통령에 예. 대한 탄핵 심판입니다. 예, 예. 자, 이거를 쭉 지켜보셨을 텐데 법학자로서 이제 소회랄까요? 그거를 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일단 우리 젊은 세대에게 좀 미안하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헌법을 그동안 해석하고 이렇게 가르쳐 왔는데 네. 우리가 뭔가 크게 잘못한 것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과거에 계엄이든 뭐 군사 독재를 겪으면서 트라우마에 많이 시달려 왔는데 우리 젊은 세대에게 하마터면 독재 국가를 물려줄 뻔했다. 그 젊은 세대가 그렇지 않아도 뭐 공정한 기회가 없어 고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자유까지 상실한 그런 나라에서 살게 할 뻔했다 해서 정말로 좀 죄송하게 생각이 되고 그런데 반대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나서서 우리 국민들이 나서서 이런 위중한 헌법적 위기에 그 몸을 던져서 막아줘서 우리가 잘 회복이 돼서 우리 민주주의가 굳건하게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자, 법학자로서의 소회까지 한 말씀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퇴근길